그날 아침 살구꽃이 담장 너머로 흩날리던 엄진댁 대문 앞에 포승줄을 찬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늘 사람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안주인 진씨 부인과 친딸 개홍은 머리채가 흐트러진 채 관아마당으로 끌려 나왔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이는 뜻밖에도 누더기를 걸친 한 젊은 사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렁뱅이라 비웃었지만 그가 품에서 꺼낸 낡은 혼서 한 장을 보는 순간 진씨 부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저 사내의 정체는 무엇이며 엄진댁은 왜 15해 동안 한 딸의 얼굴을 세상에 숨겨야 했던 것일까요? 누구도 열지 못했던 대갓집의 비밀은 낡은 혼서 한 장이 펼쳐지는 순간 산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봄 살구꽃이 담장 너머로 환하게 피어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향긋한 꽃내음이 온 마을을 적시고 있었지만 이 고을 관아 앞마당에는 꽃내음 대신 싸늘한 칼바람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전사원부 지평 엄진성의 집 앞 길가 양쪽에 늘어선 은행나무들이 여린 초록잎을 내밀고 있었건만 그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줄을 지어 이동하는 포졸들의 발걸음은 일사불란했지요. 그들의 허리춤에는 포승줄이 감겨 있었고 선두의 선관리는 봉인된 봉합 문서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었어요. 담 모퉁이에서 새참을 먹던 동네 할아범이 눈을 비비며 벌떡 일어섰지요. 이보시게들, 저것 좀 보시게. 포졸들이 엄진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관아로 저 집 식구들을 끌어가고 있네. 소문은 살구꽃 향기보다 빨랐습니다. 장터에서, 빨래터에서, 논두렁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엄진댁은 비록 가세가 기울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이 작은 고을에서 제일 큰 와가였고 안주인 진씨 부인의 악명은 인근 여러 마을까지 자자했으니까요. 오늘은 저 독사 같은 것이 꼼짝을 못하게 생겼구만. 쉿! 어디서 관가의 일에 함부로 입을 놀려. 사람들은 입으로는 서로를 말리면서도 눈은 한시도 관아 쪽 문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관아 마당 안 풍경은 구경꾼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을의 관아에 끌려온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할 진씨 부인이 오히려 양팔을 붙들린 채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나는 이 집의 안주인이란 말이다. 이것을 놓지 못할 것. 그녀의 비단 옷자락은 흙바닥에 쓸려 엉망이 되었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어요. 내 놈들이 감히 나를 이리 대하는 것이냐. 그 뒤를 따르는 친딸 개옥 역시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었지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러느냐. 내가 바로 이 집의 장녀란 말이다. 천한 것들이 어디 손을 대느냐. 평소 고고한 척 동네를 누비며 위세를 떨치던 모녀가 관아 마당으로 끌려 나오자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마을 사람들은 고소하다는 듯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요. 결국 저 집안에 추악한 속내가 드러나는구먼. 그런데 말이지요. 사람들의 시선은 이내 관아 대청 위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한 사내에게로 꽂혔습니다. 사내는 커다란 갓을 깊이 눌러쓴 채 마치 저승사자처럼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갓 아래로 드러난 사내의 손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마디가 굵고 단단해 보이는 손이었지만 손톱은 깔끔히 다듬어져 있었지요. 그 손이 거친 노동과 치밀한 학문을 동시에 거친 사람의 것임을 눈치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내의 도포는 소박하되 단정했고 허리에 찬 옥패는 은은하게 빛을 발했지요. 평범한 선비의 차림 같으면서도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어요. 역졸이 마당에 큰 보자기를 펼치더니 그 위에 증거물을 하나하나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면포 조각에 쌓인 약재 찌꺼기, 전이감 의원의 확인 문서, 호적 단자 2장, 그리고 관인이 찍힌 혼서 원본이었지요. 계모 진 씨는 그 물건들을 보자마자 벼락이라도 맞은 듯 온몸을 부르르 떨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것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관아마당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지요. 갓 아래의 사내는 미동도 없이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고 그의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도 서늘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하고 낮았지만 듣는 이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서늘함이 있었지요. 이 여인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노라. 죄인 진씨는 들으라. 너는 전 남편의 딸 계홍을 엄진댁의 핏줄을 내어 호적을 조작하였다. 정당한 정녀인 연옥을 밀어내고 가통을 어지럽혔으니 이는 명백한 호적 위조이자 조상을 기망한 죄다. 계홍은 제 어미 뒤에 숨어 내가 언니인데 장녀가 되는 게 무슨 죄냐며 끝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지요. 조선 땅에서 핏줄이 섞이지 않은 자를 장녀로 둔갑시켜 가문을 가로채려 한 것은 가문의 뿌리를 뽑는 대역죄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약했던 아비엄진성은 그 문서들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했지요. 내 눈이 멀어 이 집 자식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내 핏줄보다 위에 두었으니 이 죄를 어찌 씻을꼬. 그때였습니다. 갓을 쓴 사내의 옆으로 한 여인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유독 소매가 비정상적으로 길어 손을 꽁꽁 감춘 저고리를 입은 여인, 바로 이 집의 천덕꾸러기 연옥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계모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지요. 그녀의 눈에는 지난 15해 동안 쌓인 눈물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연옥의 눈가에는 쉼없이 눈물이 차올랐다 흘러내리기를 반복했지요. 그녀의 양손은 저고리 소매 안에서 꽉 쥐어져 있었고 바르르 떨리는 어깨를 애써 곧게 세우려는 모습이 보는 이에 가슴을 저렸습니다. 15해를 참았고 견뎌냈습니다. 자신의 손을 감추며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고 입이 떨려 제 이름 석자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말더듬이 세월이었지요. 그런 연옥이 지금 수십 명의 눈앞에서 고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루 아래에 주저앉은 아버지 엄진성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지요. 그는 기둥에 등을 기댄 채 허공을 바라보았고 입술은 무언가를 중얼거리듯 벙긋거렸으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이 고을에서 가장 꼿꼿했던 선비의 등이 오늘은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져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딸 연옥에게 향할 때마다 몸이 움찔하며 고개를 돌리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었지요. 군중 사이에 섞인 한 노파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어깨와 눈물에 젖은 볼은 이 자리에서 가장 깊은 사연을 품고 있는 듯했지요. 15해 동안 모진 학대를 견디며 입을 굳게 다물었던 연옥이 마침내 계모를 향해 바르르 떨리는 입술을 떼었습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에게 했던 일을 정녕 하늘이 모를 줄 아셨습니까? 대체 이 명문가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마님은 죄인이 되고 거지는 심판자가 되어 나타난 것일까요? 이 모든 비극과 잔혹한 복수의 시작은 17년 전 붉은 노을이 서산을 물들이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가을 이 집에 발을 들인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진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뜨자 어린 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린 시절 단짝이었던 양씨 부인을 찾아와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오갈 곳이 없노라 말하는 그녀를 안쓰러운 마음에 양씨 부인은 근처의 집도 얻어주고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진씨 부인은 그날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양씨 부인을 찾아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진씨 부인이 양씨 부인에게 귀한 보약을 구해왔노라 말했어요. 자신이 직접 다려주겠다며 약을 다려 건네주었지요. 어린 연옥은 진씨 부인이 집에 올 때마다 그저 고마운 아주머니인 줄로만 알고 배시시 웃으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우리 모녀를 거둬줬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 진씨 부인의 목소리는 늘 달콤했고 눈가에는 적당한 감사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양씨 부인은 그런 친구의 정성에 감동하여 가져온 약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다려 마셨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입맛이 떨어졌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으며 속이 울렁거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놓는 날이 잦아졌어요. 그냥 환절기라 그런 게지. 지금 증상에 맞는 새 약을 지어왔으니 꾸준히 먹으면 나을 거야. 진씨 부인은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약의 양을 조금씩 늘렸지요. 양씨 부인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잿빛으로 변해갔고 살은 빠져 뼈가 도드라졌습니다. 그 사이 진씨 부인이 엄진성에게 은근히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엄진성이 사랑채에서 나올 때마다 마당을 지나는 진씨 부인의 발걸음은 늘 느릿느릿했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수줍은 척하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이 여인의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니,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 방 안에는 독한 약 냄새가 가득했고 어린 연옥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체온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요. 하지만 진씨 부인의 행동이 연옥의 가문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악마의 계획이었음을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마당에선 모든 이들의 운명이 엇갈린 그 시작점. 그곳에는 한 여인의 탐욕과 한 아비의 침묵, 그리고 한 소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모든 실마리는 15년 전 벼가 누렇게 익어가던 엄진댁의 안방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풍요로운 가을이었지만 엄진댁 안방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지요. 방 안에는 냅싸한 약 냄새와 함께 어머니 양씨 부인의 마른 기침 소리만이 애처롭게 울렸습니다. 7살 어린 연옥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연옥은 어머니의 야윈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미약한 온기를 온몸으로 느꼈지요. 그 온기는 마치 꺼져가는 등잔불의 마지막 빛처럼 아슬아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톱 끝에는 핏기가 없었고 한때 윤기가 흐르던 머리카락은 베개 위에 힘없이 흩어져 있었어요. 양씨 부인은 연옥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연옥아, 어미가 만일 네 곁에 없더라도 이 손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 어미만은 이 손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란 것을 알고 있단다. 7살 연옥은 그 말의 무게를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통 눈물이 아니라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지요. 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연옥의 오른손, 약지와 소지 2개가 붙은 그 가녀린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연옥아, 울지 말거라. 내 손은 남들과 조금 다르지만 이건 하늘이 복을 담아주신 복손이란다. 복이 빠져나가지 않게 꽉 붙여주신 것이니 절대 이 손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연옥의 손등에 떨어져 번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방문 너머로 길쭉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더니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고향 친구라는 진씨 부인이 쟁반에 약사발을 들고 들어온 것이었지요. 어린 연옥은 그저 고마운 아주머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머니의 눈동자는 조금씩 탁해졌고 몸은 솜털처럼 가벼워져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진씨 부인이 가져온 약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간은 망가져 더 이상 다른 약을 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진씨 부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날 밤 양씨 부인 몰래 약탕기 속에 무언가를 넣었지요. 그 장면을 엿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씨 부인의 몸종 옥순어멈이었습니다. 옥순어멈은 진씨 부인의 손이 약탕기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똑똑히 보았지요. 하지만 몸종 신분으로 양반 부인에게 함부로 말을 걸 수 없었어요. 그녀는 대신 주인마님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귀띔했고 양씨 부인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던 듯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양씨 부인은 그날 밤 옥순어멈을 조용히 불렀지요. 그녀는 옥순어멈의 손에 면천 문서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옥순아, 네가 본 것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게. 약탕기에서 건져낸 것을 잘 말려 보관해 두거라. 언젠가 연옥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옥순어멈은 마님의 손을 부여잡고 통곡했지요. 하지만 양씨 부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해 첫눈이 내리기도 전에 엄진댁 대문에는 하얀 등롱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가지 마세요. 7살 연옥은 거친 삼배옷을 입고 상여 뒤를 따르며 목이 터지도록 울부짖었지요. 옥순어멈은 연옥을 품에 안고 함께 통곡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멀쩡하던 마님이 어찌 이리 갑자기 돌아가셨냐며 수군대기 바빴지요. 그때 진씨 부인은 하얀 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슬피 우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수건을 내린 그녀의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살짝 스쳐 지나갔지요. 그 미소를 본 사람은 딱 하나, 옥순어멈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옥순어멈은 양씨 부인이 건네준 면천 문서를 품에 안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진씨 부인이 옥순어멈의 앞을 막아섰지요. 그녀는 옥순어멈의 눈을 가늘게 들여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나서는 즉시 내 눈에 띄어선 안 될 것이다. 연옥이 내 앞에 나타나서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딸분이 지금 어느 집 머슴에게 시집을 갔더라. 내 말을 어길 시 그 아이의 목숨은 내 손안에 있다. 알겠느냐? 옥순어멈의 무릎이 그 자리에서 꺾였습니다. 딸, 진씨, 부인은 이미 옥순어멈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옥순어멈은 그 집 근처도 가지 못하고 진씨 부인의 눈을 피해 살았습니다. 손 때문에 집 밖을 잘 나가지 않던 연옥에게 유일한 동무였던 옥순어멈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연옥은 차가운 문설주를 붙잡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옥순어멈이 떠난 뒤 엄진댁은 텅 빈 껍데기처럼 고요했습니다. 어린 연옥은 어머니가 앉았던 방석 위에 혼자 앉아 방안 가득했던 어머니의 체온을 찾아 허공을 더듬었지요. 약탕기는 식어 있었고 어머니가 즐겨 쓰던 빛 위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엄진성은 장례가 끝난 뒤 사랑채에 틀어박혀 며칠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딸의 방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지요. 연옥은 밤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더듬으며 잠들었고 새벽이면 어머니를 부르는 자신의 울음소리에 스스로 깨어났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는 동안 마을 건너편에서는 진씨 부인이 거울 앞에서 저고리 매무새를 고치며
비밀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이듬해 봄, 진씨 부인이 안방의 새 주인이 되어 들어왔지요. 진씨 부인의 본색은 안방을 차지하자마자 칼날처럼 서서히 드러났어요. 그녀는 자신과 꼭 닮아 눈매가 매서운 딸 계홍을 데려와 연옥 앞에 세웠습니다. 이 아이가 너보다 1살 많으니 오늘부터 이 집의 장녀이자 네 언니가 될 것이다. 대감, 계홍이 연옥보다 1살이 많으니 가문의 장녀로 호적에 올려주시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나약했던 아버지 엄진성은 새 아내의 기세에 눌려 정녀인 연옥 대신 계홍을 호적의 윗자리에 올렸지요. 호적에 계홍의 이름이 오르던 그날로 연옥의 방은 계홍의 차지가 되었고 연옥은 자신의 방에서 쫓겨나 머슴들이나 쓰는 뒷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계모는 연옥의 손을 탓하며 눈에 안 띄는 뒷방에 가서 살며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 명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연옥의 합지증을 처음 본 사람처럼 질색하며 방바닥을 탕내리쳤지요. 그때부터 진씨 부인의 잔인한 가스라이팅은 연옥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진댁에 들어앉은 지 몇 달도 못 되어 그녀의 폐악질에 진저리를 치던 머슴들은 하나둘 나가버렸어요. 그들은 나가면서 하나같이 대문 앞에 침을 뱉으며 말했지요. 양씨 부인 때부터 일하던 머슴들마저 나가자 그녀는 더 이상 동네에 말을 전할 사람이 없다 생각한 것인지 날이 갈수록 폐악스러워졌어요. 어린 연옥은 결국 계모의 눈치만 보느라 가슴이 오그라들었고 급기야 말을 심하게 더듬기 시작했지요. 말하려고 입을 떼며 계홍이 달려와 뺨을 후려치듯 쏘아붙였습니다. 연옥은 제 집에서 이름 없는 여종이 되어 빨래를 하고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계홍의 포악함은 해가 갈수록 도를 넘어갔지요. 연옥이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다가 그 으름이 얼굴에 묻으면 계홍은 그것을 가리키며 낄낄거렸습니다. 한여름에도 연옥에게 빨래 한 아름을 떠안기고는 해가 지기 전에 다 말려놓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다며 윽박 지르는 것이 계홍의 일상이었죠. 계모 진씨는 딸의 그런 행태를 보고도 오히려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악행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닮아 있었지요. 사람들이 집에 오는 날이면 연옥은 뒷방에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연옥의 긴 소매 속에 감춰진 상처투성이 손은 복손이 아니라 저주의 증표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아버지 엄진성은 사랑채 문을 꽉 닫아건 채 딸의 비명과 울음소리를 모른 척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새로 들어온 아내의 간교한 말솜씨에 속아 연옥을 집안의 흉물로 여기며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계모는 어머니 양씨 부인의 유품을 뒷마당에서 불태우며 깔깔거렸습니다. 하지만 연옥은 어머니가 살아생전 건네주셨던 산호빛 놀이개 하나를 몰래 품 안에 감추고 있었지요. 연옥은 밤마다 쪽방 구석에서 그 놀이개를 꼭 껴안고 소리 죽여 오열하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아버지 엄진성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계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느 날 밤 사랑채에서 작은 종이 한 장에 먹을 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몇 글자를 적고 나서 그는 그것을 촛불 앞에 오래 바라보다가 접어 품 안에 넣었지요. 그 종이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연옥이 11살이 되던 서늘한 가을이었지요. 한때 북적이던 엄진댁도 진씨 부인의 끝없는 탐욕으로 가세가 기울어 월급 머슴들은 다 떠나고 계집종 단 한 명만 남은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대제학
박유함 대감으로부터 정혼을 재확인하는 서찰이 날아들었지요. 서찰을 받아든 엄진성의 눈가에는 잠시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28년 전 젊고 혈기 넘치던 시절을 떠올렸지요. 당시 사헌부 하급 관원으로 함께 일하던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훗날 자식을 낳으면 사돈을 맺어 형제의 의를 잊지 말자고 굳게 약조했었습니다. 서찰의 봉투에는 대제학의 관인이 찍혀 있었고 안에는 단아한 필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오래전 자네와 내가 나눈 약조를 잊지 않고 있으니 아이들의 혼사를 다시금 논의하고자 하네. 한양의 허름한 주막집, 막 벼슬길에 올라 흥분에 들떠있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하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벼슬길에 올랐으니 훗날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혼인을 맺어 우리의 우정을 되새기며 살자꾸나. 허허, 그 말이 참으로 마음에 드는구먼. 약속하세. 아들이든 딸이든 첫째 아이끼리 혼인을 시키세. 술잔을 부딪히며 호탕하게 웃던 그날의 박유함은 눈이 맑고 뜻이 고른 사내였지요. 서로의 손을 잡고 약속을 되새기던 그 청혼의 밤을 엄진성은 결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가 잊은 것은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용기였지요. 청운의 꿈을 나누던 우정이 담긴 서찰이었건만 그것을 낚아챈 계모 진씨 부인의 눈에는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렸지요. 아니, 대제학 집안이라니요. 이런 명문가와 혼사가 살아있었단 말입니까? 진씨 부인은 눈을 번뜩이며 남편 엄진성을 무섭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옥이가 내 친딸인데 어찌 계홍을 보낸단 말이오. 엄진성이 어렵사리 입을 뗐지만 계모는 제 친딸 계홍을 대신 시집 보내겠다며 밤낮으로 남편 엄진성을 쥐잡듯 몰아세웠습니다. 어차피 그 흉물스러운 손을 가진 아이를 저쪽에서 받아주겠습니까? 필시 파혼당해 가문의 망신만 살게 뻔합니다. 차라리 번듯한 계홍을 보내는 것이 대제학댁에 대한 예의며 양가 가문을 위해 100번 옳은 일이지요. 계모의 압박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지요. 엄진성은 밤마다 사랑채에서 뒤척이며 친딸 연옥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어린 연옥이 뒷방에서 혼자 밥을 먹는 모습, 긴 소매를 당겨 손을 감추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계모의 매서운 눈초리가 등 뒤에서 칼날처럼 번뜩였고 결국 그는 입을 다물고 말았지요. 제 딸의 행복보다 안방의 평화를 택한 비겁한 아비였습니다. 계모의 욕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계모는 촛불 아래에서 혼자 생을 해보았지요. 대제학 집안이라면 재산이 어마어마할 터 계홍이 그 집의 며느리가 되면 자신도 사돈의 덕을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답서를 쓰는 것을 지켜보다가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우며 자신이 생각한 조항을 더 넣으라 강요했습니다. 답서에 꼭 넣으세요. 이 혼서에 양가의 관인을 찍고 파혼 시에는 관가에 고하여 법에 따른 처분을 받겠다는 각서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엄진성이 깜짝 놀라 붓을 멈추자 계모는 득의양양하게 꾀를 부렸지요. 이리 관인을 박아 넣어야 저쪽에서 감히 계홍을 내쫓거나 파혼하지 못할 것 아니겠어요. 명문가에서 먼저 파혼을 고하면 그쪽이 오히려 관가에 불려가는 치욕을 당하는 것이니 이래야 우리 계홍의 앞날이 안전하지요. 결국 양가의 관인이 찍힌 혼서 원본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지요. 훗날 이 혼서가 자신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계모는 제 꾀에 제가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엄진성은 관직에서마저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관직에서 밀려난 엄진성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았지요. 매달 들어오던 녹봉이 끊기자
집안 살림이 계모의 씀씀이에 겨울밭처럼 메말라 갔습니다. 갈수록 집안의 가사는 탕진되어 남은 노비마저 팔아치워 버렸지요. 노비들이 사라지자 어린 소녀의 어깨 위에 한 집안의 살림이 고스란히 얹힌 것이었습니다. 계모가 들어온 지 5년째 연옥의 일상은 그야말로 눈물 나는 고역이었습니다. 노비도 없는 집에서 연옥은 새벽같이 일어나 얼음장 같은 물을 붓고 가는 팔로 장작을 패며 밥을 지었지요. 한겨울 얼음원 우물에서 찬물로 빨래를 해야 할 때면 연옥의 손은 벌쩍게 부어올라 감각을 잃었지요. 그런 날이면 뒷방 쪽문을 걸어 잠그고 손을 가슴팍에 모아 체온으로 녹이며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를 읊조렸습니다. 복손이라 복손이라 하늘이 내린 복손이라.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중얼거리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무릎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산더미 같은 빨래를 이고 우물로 향할 때면 한 살 많은 개옹이 뒤에서 발길질하며 포악을 떨었습니다. 내 방 언제 청소할 거야? 넌 왜 이리 검뜬 거냐? 이 병신아. 연옥은 매 맞은 자리가 아픈 것보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현실이 서러워 입술을 깨물고 참아냈지요. 밤이 되면 차디찬 쪽방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흐느껴야 했어요.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낸 지 또다시 11해. 어느덧 연옥은 22살의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연옥의 생일이었지만 미역국 한 그릇은커녕 이른 아침부터 계모의 심부름으로 이웃마을까지 먼 길을 가야 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아침 엄진댁 대문 앞에 기이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정혼자 박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준은 대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사랑채 쪽문 앞에서 조용히 기침을 한 번 했지요.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엄진성이 조심스럽게 문틈을 열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엄진성의 눈이 크게 떠지더니 이내 그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지요. 그것은 후회였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후회였어요. 엄진성은 말 한마디 없이 소매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본 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거기에는 단 몇 줄이 적혀 있었지요. 이 집의 비밀을 캐려거든 옥수너멈을 찾으시오. 그것이 이 못난 아비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준은 그 종이를 천천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엄진성은 그것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딸의 편에 서는 행동임을 알고 있었어요. 문은 다시 조용히 닫혔습니다. 준이 마을에 머물며 조사를 이어가던 다음날 오후 그는 장터 끝자락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대며 걷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얼굴로 숨을 헐떡이면서도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소매를 길게 늘어뜨려 손을 숨기려 애쓰는 그녀. 연옥은 어깨에 메고 있던 짐을 내려놓으며 숨을 헐떡였지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턱 끝으로 흘러내렸고 한쪽 목 옆에는 짐의 무게에 눌려 붉은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편에서 옷감을 팔던 안악이 무심코 소리쳤지요. 아이고, 저것 봐. 그 손 또 드러났네. 엄진댁 둘째 아가씨잖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연옥의 손으로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힐끗 쳐다보고는 슬그머니 시선을 돌렸지요. 연옥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수그리며 소매 속으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이 굳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준이 성큼성큼 다가오며 연옥의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주었지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장터에서 가장 국물이 진한 국밥집이 어디입니까?
연옥은 당황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못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들었지만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연옥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손 대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늘 혼자 하던 것이라. 연옥은 말을 더듬거렸고 시선은 자꾸만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짐을 들고 앞서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지요. 대문 앞에서 짐을 내려놓으며 주는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연옥은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급히 대문 안으로 사라졌지요. 하지만 문 안쪽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근두근 심장이 이상하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난생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지요. 누군가에게 짐이 아닌 온기를 받아본 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이었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연옥의 가녀린 뒷모습을 보며 주는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날 밤 주는 등잔불 아래에서 만금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금아, 옥순어 멈을 찾아가 나 좀 보자고 전하거라. 그리고 나는 내일 저들의 본심을 마지막으로 시험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요량이십니까? 날이 가장 비참한 거지. 꼴로 저 집 대문을 두드려 저들이 혼서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직접 보겠노라. 복수의 칼날이 서늘하게 갈린 채 엄진댁 대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이 옥순어 멈을 찾아간 것은 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웃마을 어귀의 낡은 오두막 앞에서 준이 조용히 이름을 부르자 문이 천천히 열렸지요. 옥순어 멈은 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준이 먼저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처럼 편히 앉으십시오. 제가 찾아온 이유를 아시겠지요. 옥순어 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 저는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 딸분이부터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진씨 부인이 제 딸의 목숨을 쥐고 있는 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흘 전에 만금이를 통해 분이의 남편을 몰래 불러 그 둘을 이 고을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두었습니다. 옥순어 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제 딸이 살았습니까? 그 말이 떨리는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동안 주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옥순어 멈이 울음을 그치기까지 한참이 걸렸지요. 그 후 그녀는 눈물을 닦고 품속에서 누렇게 빛바랜 면포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 양씨 부인의 약탕기에서 몰래 건져낸 약재 찌꺼기가 들어있었지요. 저는 이것을 들고 한약방을 전전하며 확인했습니다. 약방 어른 두 분이 이것이 서서히 사람의 간을 망가뜨리는 독초라 하였어요. 하지만 서찰로 남긴 기록은 없었지요. 말로만 들은 것이라 증거로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소. 준은 한양으로 밀서를 보냈습니다. 전이감 의관 중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이 고을로 내려 보내달라는 부탁이었지요. 열흘 뒤 전이감 의관 한 명이 조용히 이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옥순어 멈이 보관하고 있던 면포 뭉치를 살펴보고 그것이 부자 후주와 초초우를 혼합한 독초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했지요. 사람이 소량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간이 서서히 망가져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는 그 문서를 받아 봉인하며 차갑게 눈을 감았지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낙엽조차 숨을 죽이는 늦가을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엄진댁 대문 앞에
눈을 의심케 하는 초라한 형색의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쑥대밭처럼 헝클어지고 옷은 기워 입다 못해 누더기가 된 채로 낮은 목소리로 사람을 불렀지요. 이리 오너라. 이 집에 사위가 왔으니 문 좀 열어주시오. 계모 진씨 부인은 직접 나서는 대신 나이든 계집종을 시켜 응대하게 했습니다. 종이 나와 사내를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어가 전했고 잠시 후 안에서 지시가 내려왔지요. 종은 마당 한쪽에 세워둔 재담은 함지박을 가지고 나와 준의 발치에 끼얹으며 안주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님께서 이르시되 거지가 양반 행세를 하거든 이 죄를 보고 제 신분을 알라 하셨습니다. 차갑고 계산된 모욕이었지요. 하지만 주는 제 세례를 고스란히 맞으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죄를 툭툭 떨어내며 마지막 말을 남겼지요. 허면 내일 관아에서 혼인건으로 뵙겠습니다. 파혼을 원하시거든 관인이 찍힌 혼서에 따라 관가에서 처분을 기다리십시오. 그 말에 안채에서 잠자코 엿듣던 진씨 부인의 낯빛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관가.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지요. 준이 떠난 뒤 집안으로 들어온 진씨 부인은 좌불안석으로 마당을 빙빙 돌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내가 직접 관인을 박아달라 했다. 파혼하자니 관가에 끌려가야 하고 받아들이자니 저 거지 같은 것이 사위란 말인가. 그녀는 집안의 재산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논 한마지기가 이미 반은 빚보증으로 잡혀 있었지요. 그놈의 관인을 내가 왜 박아달라 했을까.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뒤에서 이 광경을 전부 훔쳐보던 계홍은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울먹이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어머니, 차라리 야반도주를 하면 안 됩니까? 이 집을 버리고 도망치면 되잖아요. 입 좀 다물거라. 도망가긴 어디를 간다는 것이냐. 관인이 찍힌 혼서가 있는 이상 관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 계홍은 비명을 지르며 자지러졌습니다. 어머니, 나 저런 거지한테는 죽어도 시집 안 가요. 그려해라. 그날 밤 계모 진씨의 방에는 촛불이 꺼질 줄을 몰랐지요. 치료경 상문된 제니 관가에 끌려가야 하고 그렇다고 애지중지 키운 딸을 거지에게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번뜩 스치는 생각 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을 꿰뚫었습니다. 머리를 쥐어짜던 계모의 입가에 문득 뱀 같은 비열한 미소가 스르르 번졌습니다. 옳거니 원래 대제학댁과 정혼한 것은 연옥이 그년이 아니었던가. 이제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면 그만 아닌가. 그녀는 무릎을 탁 치며 옆에서 주눅 들어있는 남편 엄진성을 매섭게 쏘아보았지요. 대감, 원래 연옥의 혼처였으니 연옥을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 흉측한 손으로 시집도 못 갈 터이니 거지에게라도 보내서 밥숟가락 하나 줄이는 게 우리 집안을 돕는 길이지요. 거지와 불구라니 이 얼마나 찰떡궁합이니. 아비 엄진성은 차마 딸의 얼굴을 떠올리지도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며 또다시 침묵으로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옥은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지요. 계모는 그런 연옥을 불러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네가 시집을 가거라. 원래 네 정혼자였으니 네가 가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겠느냐. 자신에게 정혼자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꿈에도 몰랐던 연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게 정혼자가 있었습니까? 계모는 비웃음을 흘리며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거지와 불구라니 이보다 더한 천생연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연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하지만 충격보다 더 깊이 가슴을 파고든 것은 아무도 자신에게 한마디 위로도 하지 않았다는 서러움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계모도 아무도 연옥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묻지 않았어요. 연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옥 같은 집을 떠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좋다는 생각에 입술을 굳게 깨물었지요. 혼례는 안채 사랑방이 아닌 사랑채 뒤편의 좁은 공간에 차려졌습니다. 계모는 안채 마당에서 치러야 할 예식을 의도적으로 뒤편으로 밀어내었지요. 집 안 어느 이웃도 일가 부치도 초청하지 않았어요. 빌려온 혼례복은 연옥의 몸에 맞지 않아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치마 끝단은 땅에 질질 끌렸지요. 상위에 놓인 것은 정화수 한 사발이 아니었습니다. 밤 몇 알, 대추 서너 개, 그리고 교배례를 위한 나무잔 2개가 전부였어요. 혼례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한 여인을 내쫓는 냉매였습니다. 연옥은 혼례를 올리는 내내 손이 떨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행여나 소매 사이로 붙어버린 손가락이 드러날까봐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소매 끝자락을 움켜쥐었지요. 주는 교배례를 올리면서도 연옥의 떨림을 놓치지 않았지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식을 마치고 일어설 때 넘어질 뻔한 연옥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아주었을 뿐이었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따뜻하던지 연옥은 잠깐이나마 두려움을 잊고 고개를 들어 이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며칠 전 장터에서 짐을 들어주었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초야를 치르는 방이 연옥이 쓰던 작은 쪽방에 차려졌습니다. 계모는 그들이 어서 날이 밝는 대로 이 집을 떠나주길 바라며 신혼방마저 배려하지 않았지요. 사방이 적막한 초야의 방에서 주는 무서워하는 연옥에게 다가가지 않은 채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방님, 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연옥은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려 했으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마음이 편안해질 때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연옥은 방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작아질 대로 작아져 있었지요. 이 낯선 사내와 단둘이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언젠가 자신의 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이 손을 보면 분명 나를 돌려보낼 것. 그러면 나는 다시 이 지옥으로 돌아와야 해. 연옥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주는 방 반대편에 앉아 창문 너머로 비치는 초승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 방이 추우면 내 이불을 하나 더 가져오겠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 때문에 잠자리가 불편하면 말해주시오. 나는 마루에서 자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요도 기대도 짜증도 없었지요.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편안하고 담담했습니다. 깊은 밤 긴장이 풀려 벽에 기댄 채 잠이 든 연옥의 손이 이불 밖으로 스르르 밀려 나오며 감춰왔던 2 손가락이 달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주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지만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늘한 방 안에서 부인의 손이 시릴까 걱정하며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끌어다 덮어줄 뿐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한 채 연옥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달랑 들고 엄진댁을 떠났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자신의 옷 한 벌과 머리빗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놀이개 하나가 다였습니다. 22해 동안 그녀가 소유했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계모와 계홍은 2 사람 뒤로 재를 뿌리며 다시는 이 집 근처도 오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아버지 엄진성만 멀리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지요. 마을 어귀를 지나칠 때 멀리 나무 뒤에 서 있던 옥순어멈과 주는 짧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으나 준의 굳건한 고갯짓 속에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서늘한 약속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연옥은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느라 옥수너 몸을 보지 못했어요. 과연 이 거지 도령은 이 가여운 여인을 데리고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매서운 칼바람을 뚫고 사흘 밤낮을 걸어 연옥이 남편을 따라 도착한 곳은 한양의 어느 고요한 동네였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 도령의 집이라기에 무너져가는 초가 삼간을 예상했건만 눈앞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번듯하게 솟은 기와 지붕과 단단한 솟을대문, 그 위험 있는 자태에 연옥은 제 눈을 의심하며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지요. 서방님, 여기가 정녕 우리가 지낼 곳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지요?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것은 아닌지. 주는 연옥의 당황한 눈빛을 부드럽게 받아내며 나직이 속삭였지요. 말 못할 사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차차 말씀드릴 터이니 우선 함으로 드시지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훈훈한 온기와 고즈넉한 분위기는 연옥의 긴장된 어깨를 조금씩 녹여주었지요. 넓은 대청마루는 반질반질 윤이 났고 마당 한 구석에는 정갈하게 가꾸어진 동백나무가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따끈한 밥 짓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고 여종 하나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연옥 앞에 내밀었지요. 아기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세수부터 하시지요. 연옥은 깜짝 놀라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제 집에서는 오히려 여종보다 못한 대접을 받던 자신에게 여종이 물을 떠다 바치는 이 상황이 낯설기 짝이 없었지요. 씻고 옷을 갈아입을 때 연옥은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고리의 소매가 길게 지어진 옷이었거든요. 부드럽고 고운 빛깔의 흰색 비단, 저고리의 꽃잎 같은 분홍 비단, 치마는 나비같이 아름다웠어요. 준의 부모님은 아직 연옥의 마음을 몰라 혹시라도 그녀가 감추고 싶어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고리의 소매를 길게 지어놓은 것이었지요. 연옥은 시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옷을 입고 어머니의 유품인 놀이개를 옷고름에 달았어요. 준비를 마치고 시부모님이 계신 안쪽으로 들어서자 그들이 마당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제학 박유암 대감과 그 부인의 자태는 고귀하면서도 인자함이 넘쳐 흘렀지요. 시어머니가 반가운 기색으로 연옥의 손을 잡으려 하자 연옥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긴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15해 동안 흉측한 괴물 손이라며 손가락질 받던 상처가 발작하듯 되살아난 것이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연옥의 손을 부드럽게 이끌어내어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연옥은 눈을 질끈 감으며 이제 파혼을 당해 차가운 길바닥으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온몸을 파르르 떨었지요. 그때 연옥의 귀에 들려온 것은 꾸지람이나 경멸이 아니라 인자하고 따스한 시아버지 박유함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새아기의 손이 참으로 귀하고 복스럽게 생겼구나. 손가락이 이리 단단히 붙어있으니 복이 새어나가지 않을 터 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복손이 아니겠느냐. 시어머니 또한 연옥의 눈을 가만히 맞추며 다독였습니다. 새아가, 이 집에서는 소매를 길게 늘어뜨려 손을 감출 필요가 없단다. 이건 흉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란다. 하지만 네가 드러내는 게 정 부담스러우면 지금처럼 저고리 소매를 길게 지어주마. 평생을 저주라 믿으며 숨겨왔던 손을 향해 복손이라 불러주는 그 한마디에 연옥의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단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어머니 이후 세상에서 두 번째로 듣는 그 따뜻한 인정에 연옥은 시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오열했지요. 시어머니는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된단다. 라며 연옥의 등을 토닥였고
그 온기에 연옥의 찢긴 마음은 비로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연옥은 시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처음에는 소리 없이 흐느꼈지만 점점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오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여씨 부인의 저고리가 눈물로 흥건히 젖었지만 그녀는 며느리를 밀어내기는커녕 더욱 꼭 안아주었지요. 시아버지 박유함은 고개를 돌리며 기침을 했지만 그의 눈가도 붉게 젖어 있었지요. 어머니. 연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불렀지요. 어머니, 이 세상에 저를 복손이라 불러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같은 시각 연옥을 쫓아내듯 떠나보낸 계모 진씨와 계홍은 희희낙낙하여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제야 눈에 가시 같던 그년과 거지를 치웠으니 속이 뻥 뚫리는구먼. 이제 우리 계홍의 앞날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계모는 두 다리를 뻗으며 마치 대단한 승리라도 거둔 양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뿌리고 그토록 무시하던 거지. 사위가 연옥에게 어떤 세상을 열어주고 있는지 그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그 환락의 밤이 지나고 보름이 채 못 됐을 때였습니다. 장터에서 옷감을 팔던 아낙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계모의 집 앞을 지나치다가 담장 너머로 소리쳤지요. 마님, 한양 소식 들으셨습니까? 대제학 박유암 대감의 아들이 올봄 알성시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다는데 그것도 모자라 임금께서 친히 밀지를 내려 암행을 보내셨다 하던데요. 혹시 그 도련님이 이 고을로 오는 것 아닐지. 계모의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장원 급제, 밀지, 암행, 급제, 밀지, 급제, 암행. 그 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설마 그 거지가. 그녀는 벌떡 일어나 계집종을 불렀지요. 당장 관아로 사람을 보내거라. 어제 내가 그 사내와 혼인건으로 관아에서 뵙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취소한다고 전하거라. 지금 당장. 계집종이 허둥지둥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계집종이 골목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저 멀리 쪽에서 포졸들의 행렬이 이미 이 집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계집종과 포졸들의 눈이 마주쳤지요. 계집종은 뒤돌아 집으로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마님, 포졸들이 오고 있습니다. 계모 진씨의 얼굴이 그 순간 낙엽보다 더 빠르게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박아넣은 관인이 찍힌 혼서. 그것이 바로 지금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지요. 덫을 놓은 것은 자신이었고 그 덫에 걸린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봄볕이 쏟아지는 관아마당으로 진씨와 계홍이 포졸들에게 이끌려 나타났습니다. 겨울이 가고 이른 봄 기운이 감돌 때까지 연옥은 시댁의 극진한 사랑 속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날들은 잠시 뒤로 미뤄져야 했습니다. 준에게는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으니 남편 준이 단 한 번도 자신의 붙은 손가락에 대해 묻거나 놀라지 않는 것이었지요. 참다 못한 연옥이 어느 저녁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제 손을 보고도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보기에 불편하지 않으신지요? 주는 연옥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녀의 손을 정중히 맞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난 10년 전 혼담 이야기가 처음 오갈 때부터 부인의 손이 어떠한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연옥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들켰다는 공포보다 이 남자가 모든 것을 알고도 자신을 선택하고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팽치네네. 부인, 지역인을 배운 자. 아버님 말씀 옳습니다. 하늘이 그 손에 복을 담아 부인을 내게 보내주신 것이니 내 곁에서는 다시는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맞잡은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으나 그 역시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I still remember the scent of 처음 the apricot 아버지에게서 blossoms that spring. 정혼자의 손에 It 대해 was the year 들었을 before I 때 left for the 나는 academy. 15살이었소. 주는 먼 곳을 바라보며 참이, 천천히 미션. 말을 이었지요. 이게 그때 아버지께서 어찌 말씀하셨소. 승리. 친구의 딸이 음식이 손가락이 붙여놓은 붙어 있어 혼처를 구하기 어렵다며 댕기 그런 푼다. 이유로 친구가 망설이고 있을 것이라고. 칭추 순간 아버지는 그 내 말을 친구로부터. 듣자마자 오히려 서신을 먼저 보내셨소. 약조를 사실 지키겠다고. 감동계 연옥은 성령 같은 뱀신불력의 숨을 멈춘 채 준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흉하다 손가락질하고 제 아비마저 부끄러워한다면 대체 그 사람은 얼마나 외로울까 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소. 만나서 단 한 번도 당신의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지요. 이번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난생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는 벅찬 감동. 그것은 연옥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봄볕과도 같았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감동의 순간도 잠시. 주는 어느 날 연옥을 데리고 집안 깊숙한 밀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15해 전 헤어졌던 옥순어멈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옥순어멈은 연옥을 안고 통곡하며 한참을 울었어요. 아기씨, 그 참담한 시절 동안 어찌 소인을 한 번도 찾지 않으셨습니까? 늘 아기씨를 My lady, 기다렸었습니다. why did you never look for me? 옥순어멈, 새 I 삶을 waited 찾아 so 떠난 long, 분을 and 내 during this 어찌 wretched life, 찾을 수 있었겠는가. 잘 살고 그녀에게 있기만 바랄 뿐이지. 옥순어멈은 품 안에서 누렇게 빛바랜 면포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5해 전 양씨 부인의 약탕기에서 몰래 건져낸 약재 찌꺼기가 들어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전이감 의관이 작성하고 봉인한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부자와 초를 혼합한 독초, 소량 지속 복용 시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의 그 문서는 이제 이 자리에서 공식 증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사한 게 아니었다는 잔혹한 진실 앞에 연옥은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습니다. 주는 그런 연옥의 어깨를 부여잡으며 서슬퍼런 눈빛으로 선언했지요. 나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부인의 어머니를 해치고 부인의 인생을 짓밟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겠소. 옥순어멈의 증언과 전이감 문서, 그리고 준의 치밀한 계획이 이제 거대한 복수의 불길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살구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던 그 봄날, 관아마당은 봄날의 평화를 비웃듯 서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드름을 피우던 계모 진시와 계홍은 포졸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비명을 질렀지요. 관아마당 한가운데에는 15해 전 연옥의 침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독초 찌꺼기와 전이감 문서, 그리고 거짓 호적 단자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걸어나온 옥순어멈은 엄진성 대감 앞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지요. 소인이,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겠소. 여기 이 약초 찌꺼기를 보십시오. 마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약탕기에 진씨 부인이 정체 모를 것을 넣는 걸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자신이 가져온 약을 마님이 더 이상 먹지 않자 집에 찾아와 독초를 몰래 넣은 것이옵니다. 제가 본 것을 안 진씨 부인이 저를 협박했었습니다. 마님의 숨이 잦아들 때 저 여인은 슬피 우는 척하면서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사옵니다.
옥수너멈은 무릎을 꿇은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지요. 소인이 15해 동안 이 진실을 가슴에 품고 산 것은 두려워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씨 부인은 소인이 그 집을 나서는 날 소인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리 말했사옵니다. 입을 놀리는 순간 내 목숨은 물론이요 네 딸분이의 목숨도 보장 못한다고. 그리고 연호가 씨도 마님처럼 세상을 떠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소인이 딸 하나 지키겠다고 아기 씨를 그 지옥에 두고 떠났습니다. 그 죄가 하루도 소인을 편하게 잠들지 못하게 했사옵니다. 옥수너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인의 딸도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이제 소인은 두려울 것이 없사옵니다. 마님, 이제야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옥수너멈의 피 맺힌 증언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사람의 탈을 쓰고 친구에게 어찌 저런 짓을. 갑동 할배 역시 지팡이를 짚고 관아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목청을 높였어요. 그는 연옥이 겪은 15해의 지옥 같은 세월을 낱낱이 증언했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던 것, 겨울에도 솜입을 한 채 없이 쪽방에서 떨었던 것, 개옹이 밥그릇을 엎어 그나마 겨우 한 끼 먹는 것도 못 먹게 했던 것까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찌 본처의 자식을 저리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짐승도 저리 하진 않지. 계모는 사색이 되어 발버둥을 치며 마지막까지 악을 써댔지요. 모든 증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데도 진씨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정하며 도끼 서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발악을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대청 위에서 갓을 깊이 눌러쓰고 있던 사내가 천천히 갓을 벗었지요. 드러난 얼굴을 확인한 계모, 진씨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자네는 그때 그 거렁뱅이가 아닌가. 저놈이 어찌 감히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게냐. 주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들어 모두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마패를 든 준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단단했지요. 그 마패의 무게는 임금의 명이 담긴 무게였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줄 정의의 무게였습니다. 이 고을의 부정부패와 명문가의 악행을 낱낱이 밝히노라. 죄인 진씨는 들으시오. 죄가 산보다 높으니 이제 그 죄값을 치를 때가 되었소. 포졸들이 일제히 무릎을 구르며 복명했지요. 어사출도야. 순간 마당은 함성으로 가득 찼고 계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쓰던 그 거지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서 마패를 들고 당당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내의 모습이 겹쳐졌지요. 계모는 온몸을 낙엽처럼 떨었어요. 이럴 수가. 계모의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지요. 그 웃음은 곧 비명으로 바뀌었고 비명은 다시 울음으로, 울음은 다시 체념의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주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증거물 하나하나를 짚어나갔지요. 처음에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증거가 쌓일수록 말문이 막혔고 마지막에는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사준이 호적단자를 높이 들어올리며 관아마당이 떠나가라 호통을 쳤습니다. 계모진 씨는 바닥에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 애걸했지요. 나약한 아비 엄진성 역시 제 손으로 정녀 연옥의 이름을 밀어내고 가짜를 올린 죄책감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조선 땅에서 핏줄의 근본을 속인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차디찬 법의 단죄뿐이었으니까요. 포졸들에게 붙들려 있던 계홍은 반성은커녕 연옥을 향해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끝까지 연옥을 무시하며 바락했지만 그녀가 15해 동안 연옥에게 퍼부었던 온갖 악행이
낱낱이 기록된 서류가 그녀의 발치에 던져졌지요. 연옥은 끌려나가는 계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15해 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앞에서 입을 열 때마다 주눅들어 말이 나오지 않던 고통을 아십니까? 제 손을 보고 흉하다 수치하며 숨기고 살게 한 것이 제게 어떤 지옥이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면, 한 번이라도 저를 딸로 생각해 주셨으면 지금의 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연옥의 서늘한 목소리에 계모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지만 연옥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연옥은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계모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손을 당신은 흉물이라 했습니다. 괴물의 손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이 손을 복손이라 하셨습니다. 시부모님도 서방님도 이 손을 복손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손을 흉물이라 부른 사람은 오직 당신과 당신의 딸뿐이었지요. 계모는 연옥의 말에 반박하려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옥은 마지막으로 담담하게 말을 맺었지요. 저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르고 싶었습니다. 친어머니를 잃고 이 세상에서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당신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제가 부르는 어머니라는 말에 답해주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렇게 부를 때마다 손이 날아왔지요. 그 한마디에 군중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번져나갔고 옥수너멈은 소리 없이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관아마당 한 구석, 아버지 엄진성은 그제야 제 딸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호가 아비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내 너를 지옥에 두고도 눈을 감았으니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말거라. 연옥은 그런 아버지를 아주 오랫동안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가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이라도 제 편이 되어 주셨다면 제가 이토록 외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허나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혔으니 저는 제 길을 가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연옥이 돌아서는 순간 어진성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딸의 등 뒤에서 큰 소리로 말했지요. 연옥아. 연옥은 멈추었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비겁한 변명인 줄은 알아. 내가 너를 지옥에 두고도 외면한 것은 제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죽은 내 어미에 대한 속죄라 착각했기 때문이다. 엄진성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죄가 아니라 또 다른 죄였구나. 살아있는 딸을 버리는 것이 어찌 죽은 아내를 위하는 일이 되겠느냐.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미안하다. 연옥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연옥은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살짝 돌려 아버지의 그림자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없이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녀가 뒤돌아 흘린 눈물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연옥은 준의 곁으로 향했어요. 준은 그런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을 다루듯 어깨를 감싸 주었지요. 흩날리는 살구꽃 속에서 15해의 사슬을 끊어낸 연옥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의 시간이 흘러 살구꽃 진자리에 푸른 잎사귀가 돋아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초여름의 어느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계모가 죗값을 치르는 동안 홀로 풀려나 갈 곳 없이 떠돌던 계홍이 연옥을 찾아왔지요. 그녀는 초라해진 몰골로 품 안에서 비도를 꺼내들며 연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네가 내 자리를 가로챈 것이다. 원래 정혼자는 나였단 말이다. 이 결혼은 무효다. 억울해서 못 살겠으니 내 혼처를 뺏은 값으로 은자 100냥을 내놓거라.
그러면 조용히 떠나주마. 연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개홍은 연옥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줄 알고 비웃음을 흘렸어요. 하지만 연옥은 잠시 후 무언가를 손에 쥐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관인이 찍힌 혼서 원본이었지요. 연옥은 그것을 개홍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집안의 정녀인 나 엄연옥의 이름이 적힌 혼서요. 언니 이름은 어디에도 없지요. 관가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지 언니가 더 잘 아시겠지요. 개홍이 혼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연옥의 이름만 있었지요. 한참 동안 개홍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지 행색의 사방님을 보고 역겹다며 내게 떠넘긴 걸 내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연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그 기세에 개홍은 주춤하며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는 이제야 진정한 자신을 찾은 아내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개홍은 한참을 망연자실 서 있다가 결국 혼서를 내려놓고 뒤돌아섰습니다. 뒤돌아서는 개홍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그저 텅 빈 눈빛이었지요. 악행을 멈추지 않은 그녀를 받아줄 곳은 이 넓은 하늘 아래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편 어사의 심판을 받았던 엄진댁의 몰락은 고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만큼 처참했습니다. 계모 진씨는 본처를 독살하려 했던 죄가 밝혀져 엄한 국법의 심판을 받고 먼 변방의 노비로 압송되었지요. 사치와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두 손에는 이제 비단옷 대신 거친 밧줄과 흙먼지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악행에 가담하여 연옥을 괴롭혔던 개홍 역시 고을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마을을 떠나야 했지요. 거지 도령이라며 죄를 뿌리더니 진짜 거지가 된 것은 본인들이구먼. 그래서 자고로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는 법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녀들을 보며 손가락질을 했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시부모님과 준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연옥의 삶은 매일이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토록 심했던 말더듬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누구보다 맑고 고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가장 큰 변화는 연옥이 더 이상 자신의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손을 꽁꽁 감췄던 긴 소매의 저고리를 벗어던지고 여느 여인들처럼 손목에 딱 떨어지는 소매의 옷을 입기 시작했지요. 주는 연옥의 마음을 헤아려 옥순어멈을 집 근처로 모셔와 평생을 함께하게 해주었습니다. 옥순어멈은 연옥의 손을 어루만지며 우리 마님 어린 시절과 어찌 이리 똑 닮으셨을까 하며 환하게 웃었지요. 대제학 박유암의 집안에는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맑고 고운 콧노래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지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집안의 귀한 며느리가 될 연옥이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마당. 연옥은 안채 대청에 올라 여종들에게 빨래를 건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작은 마님은 참으로 마음이 고우십니다. 여종의 말에 연옥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연옥이 빨래를 건네기 위해 두 팔을 높이 뻗자 소매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며 햇빛 아래 그녀의 오른손이 드러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치스러워하며 급히 감추었을 그 손이 이제는 찬란한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그녀에게 이 손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시부모님께 인정받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 엄진성은 뒤늦은 통안에 눈물을 흘리며 재산도 모두 잃고 홀로 낡은 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연옥이 머물던 그 텅 빈 뒷방을 바라보며 죽은 아내와 딸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지요. 비겁한 침묵이 불러온 대가는 이토록 가혹했고 그는 평생을 외로움과 죄책감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게 되었지요. 그는 자신의 친구인 대제학 박유함에게 서찰을 보냈습니다. 그간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하며 자신 대신 제 딸을 품어준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편지였지요. 대제학 박유함은 그런 친구에게 답을 했지요. 연옥을 친자식보다 더 아끼겠노라고. 언젠가는 연옥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상처가 아물면 그때는 가능하겠지요. 탐욕의 눈먼 자들이 놓았던 덫은 결국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뒤에야 멈추었습니다. 연옥은 시댁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준 천자문이 바탕이 되어 배움의 속도는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시아버지 박유함은 연옥이 글을 읽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허허, 우리 며느리가 총명하기로는 준이 저 아이보다 한 수 위인 것 같군요. 준은 웃으며 대꾸했어요. 아버지, 저도 인정합니다. 부인은 제가 가르쳐드린 것의 2배를 스스로 깨우치십니다. 연옥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수줍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한때 너 같은 것이 무슨 글을 읽느냐며 손에서 책을 빼앗아가던 계모의 목소리는 이제 아득히 먼 기억 너머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연옥의 손은 더 이상 감춰야 할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 손으로 붓을 잡았고 그 손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다과를 나누고 그 손으로 남편의 도포깃을 여며 주었지요. 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늘이 붙여주셨다는 그 복손에 매일매일 사랑을 짓고 온기를 나누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이 관직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고 있던 연옥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부인, 오늘도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구려. 참으로 고맙소. 준은 연옥의 손을 소중히 맞잡으며 그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지요. 서방님을 만난 것이 제 생애의 가장 큰 복이옵니다. 연옥은 수줍게 웃으며 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지요. 2 사람의 그림자가 초여름의 싱그러운 마당 위로 길게 겹쳐지며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음을 보아야 참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손길이 상처투성이 삶을 꽃피울 수 있는 법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손인가요? 아니면 아픔을 어루만지는 복손인가요?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88야담 조선야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